자, 오늘 다룰 주제는 정상사고 이론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떤 대형 재난은요,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 시스템 설계 자체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내재되어 있다는 정말 혁신적인 개념이죠. 찰스 페로라는 학자가 주장한 건데, 이 이론 덕분에 우리가 재난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특히 시스템 안전이나 재난 관리 쪽을 깊이 파고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은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가볼게요. 먼저 사고가 나면 의뢰, 누구 잘못이냐부터 따지잖아요. 그 생각부터 한번 뒤집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엔 사건이랑 사고가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구분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이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복잡성과 연결성, 이 두 가지 개념을 깊게 파헤쳐 볼 거예요. 이걸 다 종합하면 왜 어떤 시스템은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가졌는지 그 놀라운 결론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네, 큰 사고가 터지면 우리 사회는 본능적으로 희생양을 찾죠. 언론 헤드라인도 그렇고요. 대체 누가 정신을 안 차려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렇게요. 근데 페러는 바로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진짜 문제는 누가가 아니라 무엇일 수 있다는 거죠. 페로의 주장은 이겁니다. 운전자가 졸았다, 작업자가 버튼을 잘못 눌렀다, 이런 개인의 실수에만 집중하는 건 문제의 껍데기만 보는 거라는 거죠. 더 깊숙한 곳, 바로 그 시스템의 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원인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들은 사실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정말 충격적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정상사고 이론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시스템의 실패를 제대로 파헤치려면 뭘 먼저 해야 할까요? 페로는 모든 실패를 그냥 고장이라고 뭉뚱그려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실패의 규모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 여기서부터 분석이 시작돼야 한다는 거죠. 페로는 시스템을 이렇게 4개의 층으로 나눠서 봅니다. 제일 작은 게 밸브 같은 부품이고요. 이 부품들이 모여서 증기 발생기 같은 유닛이 되죠. 또 유닛들이 모여서 냉각 시스템 같은 하위 시스템을 이루고 마지막으로 이런 하위 시스템들이 합쳐져서 원자력 발전소라는 거대한 시스템 전체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어느 층에서 터지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나옵니다. 사건, 그러니까 인시던트는요, 밸브 하나 고장나는 것처럼 작은 문제입니다. 시스템이 잠깐 멈출 순 있겠지만 근본적인 손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고, 즉 액시던트는 다릅니다. 이건 냉각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것처럼 치명적인 상황을 말해요. 이 둘을 똑같이 취급하면 문제의 진짜 심각성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페로 이론의 첫 번째 핵심 기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상호작용의 복잡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A 다음 B, B 다음 C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선형적 시스템입니다. 반면에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복잡계 시스템이 있죠. 페로가 진짜 위험하다고 지목하는 시스템들은 대부분 바로 이 후자, 복잡계 시스템에 속합니다. 이 복잡한 상호작용이라는 게 말로만 들으면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실제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돈트리스 콜로코트로니스라는 유조선 사고인데요. 이 사례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이 개념은 거의 다 잡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마 관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예시가 될 겁니다. 시작은 정말 사소했습니다. 배가 물속에 잠겨있던 다른 배 잔해에 살짝 스쳐서 선체에 작은 틈이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위치였습니다. 하필이면 기름 탱크랑 펌프실이 딱 붙어있는 바로 그 지점이었던 거죠. 여기서부터 상상도 못한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펌프실은 뜨거우니까 스며든 기름이 묽어져서 더 빨리 흘렀고요. 그게 또 샤프트 패킹이라는 부품 틈새로 바로 옆 엔진실까지 흘러 들어간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완벽히 분리되어 있어야 할 화물 탱크와 엔진실이 펌프실의 열과 샤프트 패킹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경로로 연결돼 버린 겁니다. 이건 설계자도 운항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상호작용이었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엔진실에서 발생한 작은 불꽃 하나가 유증기에 옮겨 붙으면서 배 전체가 터져나가는 대폭발로 이어졌습니다. 이 재앙의 원인이 뭘까요?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에요. 바로 서로 그냥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혀 상관없던 시스템들이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해서 만들어낸 합작품인 거죠. 이게 바로 복잡계 시스템 실패의 무서운 민낯입니다. 그럼 어떤 시스템을 복잡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특징들을 가질 때입니다. 방금 본 유조선 사례처럼 생산 공정과 상관없는 부품들이 그냥 가까이 붙어 있다거나 예측 못한 피드백 루프가 생기거나 또 운전자가 시스템 내부를 직접 볼 수 없어서 계기판 정보만 보고 추론해야 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바로 복잡계 시스템의 특징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봤다면 이제는 두 번째 핵심 척도를 볼 차례입니다. 바로 시스템의 부품들이 얼마나 단단하게 묶여 있는지를 나타내는 연결, 영어로는 커플링이라고 하죠. 연결, 즉 커플링이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 시스템 사이에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얼마나 있냐는 뜻입니다. 여유가 없으면 긴밀하게 연결됐다고 하고 여유가 많으면 느슨하게 연결됐다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대학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건 느슨하게 연결된 시스템의 아주 좋은 예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걸 논의하고 해결할 시간이 충분하죠. 위원회도 만들고 토론도 하고요. 그 와중에도 수업이나 연구 같은 학교의 핵심 기능은 계속 돌아갑니다. 문제 하나가 학교 전체를 셧다운시키지는 않아요.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정반대입니다. 이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시스템이죠. 밸브 하나만 잘못돼도 인간이 고민할 시간도 없이 시스템 전체가 자동으로 즉시 멈춰버립니다. 순서는 절대 바꿀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시간적 여유, 즉 슬랙이 전혀 없어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긴밀하게 연결된 시스템은 모든 과정이 1초의 오차도 없이 착착 진행돼야 하고 정해진 순서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목표를 달성할 방법도 딱 하나뿐이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댈 수 있는 건 미리 만들어 놓은 비상 안전장치뿐이죠. 한마디로 유연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시스템인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상호작용의 복잡성과 연결의 긴밀성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하나로 합쳐볼 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진짜 위험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되거든요. 페로는 바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복잡성이라는 가로축과 연결성이라는 세로축 위에 올려놓으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그리고 그 대작은 우리에게 고위험 시스템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일종의 위험 지도를 선물했습니다. 바로 이 차트가 페로 이론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왼쪽 아래를 보세요. 우체국처럼 상호작용도 단순하고 연결도 느슨한 시스템은 비교적 안전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오른쪽 위, 즉 상호작용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 연결은 아주 긴밀한 시스템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원자력 발전소나 화학 공장이죠. 바로 이 영역. 여기가 바로 페로가 정상사고라고 이름 붙인 그 위험지대입니다. 아니, 사고가 어떻게 정상일 수가 있냐. 말이 좀 이상하죠? 이 모순적인 단어 조합이 핵심이에요. 여기서 정상이라는 건 이런 시스템에서는 사고가 무슨 돌발 변수나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시스템이 돌아가는 한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시스템의 정상적인 결과물이라는 거죠. 정말 소름 돋는 통찰 아닌가요? 결국 페로의 이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관점의 전환입니다. 사고의 책임을 개인에게서 시스템으로 옮기라는 거죠. 왜 운전자는 졸았는가라고 묻기 전에 애초에 이 시스템은 작은 실수 하나가 대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건 아닌가? 라고 먼저 질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우리 사회에 결코 가볍지 않은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원자력 발전소나 유전자 조작 기술 같은 것에서 대형 사고가 피할 수 없는 정상적인 특징이라면 우리는 그 기술이 주는 편리함과 그로 인해 필연적으로 따라올 재앙의 위험 사이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